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소니의 플래그십 카메라 알파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알파9이라는 카메라는 알파7이라든가 그 알파6500 같은 보급형 기종들보다 상위에, 그러니까 소니에서 만들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대략 출시 가격이 500만 원 근처에서 형성이 되었었으니까요. 고급 카메라이면서도 작고 그리고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건 이미지 센서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잖아요. 예전에 그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하고 이미지 센서 사이에 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래쪽에 뭐 측광 센서를 따로 붙이고, 그리고 위쪽에는 AF 센서가 붙어 있고 뒤쪽에는 이미지 센서가 붙어 있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서 보면요, 렌즈가 있으면 그냥 센서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지 센서가 AF라든가 노출 센서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결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카메라의 성능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소니는 알파7 마크 2부터 이면 조사형 센서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면 조사형 센서가 뭐냐면은 센서 앞쪽에 그 마이크로 렌즈라든가 IR 필터라든가 아니면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게 있고, 그 중간에 이 정보를 왔다 갔다 거리는 라인들,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보내고, 그 뒤쪽으로 포토 다이오드를 배치해가지고 수광을 하게 되는데, 샌드위치 방식으로 가운데 라인이 꽂혀 있으니까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파이프라인을 뒤쪽으로 보내는 카메라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서 파이프라인에 굉장히 개조가 있었나 봐요. 이게 제가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뒤쪽으로 빼고 거기다가 메모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센서가 받아들인 정보를 영상 엔진 그쪽으로 더 빨리 넘겨주기 때문에 AF라든가 노출에 관해서 굉장한 이득을 보죠. 센서가 개량이 됐다는 거는 어떤 그 센서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센서가 발휘하는 최고의 능력, 속도죠. 속도는 연사 속도랑 관계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연사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고속 연사로 세팅을 바꿔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춰 놓죠. 자동으로 해놓고, 여기가 주택가라서 뭐 빨리 움직이는 게 없어요. 뭐 좀 있으면 고마울 텐데 말이죠. 오케이. 자, 저기 뭐 자동차라도 하나 지나가면은 20년사를 한번 우두둑 하고 넣어보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야, 20년사를 전자 셔터가 이제 막 흐르륵 하고 때리는데, 이 기계식 셔터로는 20년사가 안 되니까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에요. 소리는 안 나고 여기 옆에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여기로 소리가 나와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렇죠, 실제 셔터 움직이는 소리는 아니고 사운드를 만들어서 넣는데, 참 빠르긴 빠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 개선된 성능은 뭐냐 하면은 어두운 곳에서 포커스를 굉장히 잘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 밤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일단 싱글샷 바꿔놓고요, P모드 놓고, 그리고 저 어두운데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잡아보면은 전혀 렉이 없어요. 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시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시 한 번만 가봅시다. 이렇게 잡고 삐빅, 그러네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확실히 촬영되는 게 밝게 느껴지네요. 자, 두 가지 특징을 보여드렸어요. 연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촬영이 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커스가 전혀 버벅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오네요. 이미지 센서가 빨라져가지고 뭐 어두운 데 포커스가 잘 잡는다든가, 아니면 그 초당 20년사까지 가능하다든가, 그런 특징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질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사진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장 촬영을 해 볼게요. 지금 카메라 세팅은
ISO는 오토로 맞췄고요. A 모드에 조리개는 2.8, 렌즈는 G마스터 2470 2.8 렌즈예요. 뭘 찍어볼까요? 이 나무가 있으니까 이 나무를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광량이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고요. 50mm 정도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역광이네.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자, 지금 촬영한 사진인데 뭐 이 모니터로 봐가지고 솔직히 사진이 어떻다라고 판가름 내드리기는 힘들 거예요. JPG는 8비트고요. RAW는 14비트입니다. 그래서 JPG 사진하고 RAW 사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소니가 사용하는 RAW 컨버팅 프로그램, 그게 현존하는 최고의 컨버팅 프로그램 페이지 원 캡처 원을 써요. 페이지 원이라는 중형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예요. 자기들만 쓰다가 소니가 페이지 원에다가 그 이미지 센서를 공급을 하잖아요. 소니가 공급하는 게 1억 화소짜리 카메라에 소니가 들어가요. 1억 화소가 상용화가 되어 있죠. 어쨌든 최강의 RAW 컨버팅 프로그램을 소니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8비트 JPG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을 RAW로 저장을 해가지고 14비트를 컨버팅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두 개가 비교가 잘 되시죠? 저는 다른 사진들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확연하게 티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사진 자체에는 커다란 불만이 없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손떨림 보정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ISO는 100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70mm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8에 10분의 1초예요.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손떨림 보정을 켠 상태에서 한 장을 찍었고요. 펑션을 눌러가지고 손떨림 보정을 껐어요. 자, 비슷한 구도를 잡아가지고 한 장을. 이게 예전에는 DSLR 카메라들, 그러니까 소니의 DSLR을 사용할 때는 손떨림 보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파인더로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인더에서 아주 잘 보이네요. 꼭 써야 되겠어요. 이거 파인더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가지고. 자, 작동을 한 사진과 작동하지 않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파인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파인더랑 뒤쪽에 있는 LCD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368만 화소인가요?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한 140만 화소 그 근처예요. 재밌는 게 예전에 이 미러리스 카메라들, 그러니까 알파 7 시리즈 초기 모델을 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모니터보다 파인더가 전기를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화소가 더 높으니까. 이상하죠? 백라이트 같은 거 더 이게 밝으니까 이게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걸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파 9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가 전기를 아주 조금 더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뷰파인더가 이제 옆에 보시면 T스타 마크가 있잖아요. T스타 코팅이 되어 있는 뷰파인더를 사용을 하고요. 바깥쪽에 불소 코팅을 해놨어요. 불소 코팅 그러면 자동차 같은데 외장에 그 코팅을 해가지고 외피를 보호하는데 불소 코팅이 사용될 정도로 튼튼한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튼튼하고 안쪽은 T스타 코팅이라서 화질을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자식 뷰파인더 같은 거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장점 같은 거는 사람이 보기 힘든 것들, 그러니까 뭐 해가 떠 있다든가 이런 태양을 촬영을 해보면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광학식은 쳐다볼 수 없는데 전자식 같은 경우는 그걸 바라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사람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고 아주 어두운 곳들 있죠. 정말 눈으로 봤을 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를 전자식 뷰파인더로 보면은 보여요. 그리고 노이즈가 좀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전자식 뷰파인더를 썼을 경우에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사진이 어떻게 찍힐지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들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360 몇만 화소 정도 되면 굉장히 화소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 편의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마시다가 그걸 딱 놓고 뒤쪽에 있는 작은 글씨를 찍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파인더에서는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정확하게 글씨를 읽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인더를 내리고 그 위치에서 눈으로 봤는데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디테일이 올라가면, 화소가 더 많아지면 거의 완벽한 파인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보이는 건 아닌데 디테일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칼라라든가 현실 반영 같은 거,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같은 것도 상당히 훌륭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알파 7 카메라랑 이 알파 9이랑 카메라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배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의 알파 7이라는 카메라는 좀 작은 배터리를 썼는데 알파 9으로 넘어오면서 배터리가 한 2배 정도 용량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사진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알파 7이 한 200장 사진을 찍었었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80장의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 4K 영상의 경우에 1시간 반 이상을 촬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4K 영상이 HD 영상보다 배터리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HD로 촬영하시게 되면 더 긴 시간을 촬영하실 수가 있을 거고, 문제는 예전에 과열이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한 20분 정도 지나면 여기 만져보면 뜨끈뜨끈해가지고 막 열이 나고 이랬었는데, 제가 이거 과열에 대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상태로 딱 이렇게 덮어놓고 이 상태 그대로 놓고 촬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29분 59초, 30분은 안 되더라고요. 29분 59초 촬영을 하고 이어가지고 다시 또 29분 59초를 촬영을 했어요. 약 1시간 촬영을 하고 세 번째 레코드를 딱 눌렀는데, 그때 이제 과열 경고등이 뜨면서 좀 식혀주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1시간까지는 무리 없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뒤뚜껑을 이렇게 좀 뒤로 빼놓고 좀 열 좀 발산되라고 이렇게 냅두면 조금 더 오랫동안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겨울에 촬영하면은 그냥 배터리 다 쓸 때까지, 메모리가 꽉 찰 때까지 촬영하는데 큰 이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촬영 테스트한 환경에 온도가 25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0도라든가 뭐 10도 미만의 온도면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발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풀프레임 카메라다 보니까, 이미 센서가 크다 보니까 센서에서 나오는 열이 많아서 그걸 그냥 냅뒀다가는 센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과열을 캐치해가지고 카메라를 꺼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다음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카메라가 외부로 연결되는 기능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랜선 꼽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FTP 연결을 해서 기가랜으로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를 열어보시면 여기는 뭐 마이크하고 헤드폰 꼽는 자리고, 아래쪽은 HDMI하고 멀티 단자, 그러니까 USB 단자를 꼽는, 마이크로 USB를 꼽는 자리가 있어요. 이 멀티 단자를 이용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받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포토그래퍼들이 컴퓨터에 FTP를 설정해 가지고 이걸로 촬영을 하면 실시간으로 사진이 막 날아가는 그런 장점들, 그렇게 빨리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있는데, 멀티가 USB 2.0이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 이틀 전에 알파 7R 마크 3가 출시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USB 타입C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FTP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USB 타입C로 USB 3.0, 3.2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USB 3.1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그쪽도 상당히 장점이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FTP로 날리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돼요. 얘가 블루투스도 켜지는데 저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 성공을 못 해봤고, 와이파이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 가지고 그거로 뭐 SNS에 사진을 올린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메모리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00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속 메모리라서 메모리를 빼내 가지고 컴퓨터로 집어넣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디지털분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카메라 빠르고 괜찮습니다. 쓰기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2400만 화소인데 2400만 화소가 결코 작은 화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용할 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소니 카메라 그러면 예전부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도전자인 거죠. 넘버원은 캐논이었고, 캐논의 자리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다가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 넣지 않았던 것들을 아낌없이 넣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카메라의 어떤 그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그러니까 알파 7에 비해서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배터리가 바뀌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이 29분 59초까지 찍히는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워요. 그런 건 좀 풀어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진에 관해서는 특별히 불만이 없어요. 저는 사실 기계를 하도 많이 써서 그런지 기계들이 항상 익숙해 가지고 뭐에 단점이 있다고 남들은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없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없다 그래서 기계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끄럽게 촬영이 진행된다는 점,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알파 9입니다. 알파 7R 마크 3가 출시된 시점에 알파 9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